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길러야 할 지능,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 1강으로 다중지능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AI라는 아주 중요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잘 기를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머리가 좋은 아이로 기르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제가 앞에서 했던 그 나카마츠 시로 교수님의 그 머리 좋은 아이를 기르는 그 방법 이어서 우리 가드너 박사님이 얘기하신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다중지능 이론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지능을 8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지능이 좋은지 그럼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도 다중지능이 다 이렇게 멀티플 이제 인텔리전스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하나의 지능으로는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멀티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다중지능을 갖춘 그런 아이들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론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강의는 이론이 아주 그 중심에 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능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다중지능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드너는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현재 지금 하버드 대학의 그 대학원 교수이면서 하버드 프로젝트 지로 여기 추진위원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Good Worker 프로젝트 책임자로 이제 계시고, 우리에게는 다중지능 이론을 개발한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하버드 프로젝트 지로 그 소장을 하시면서 기존의 지능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1983년에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은 7개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7개 지능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영성의 지능까지 포함해서 9가지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가드너 박사는 그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또 보스턴 대학에서 포스트닥트 이 과정을 수학하시면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지적인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드너 박사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과 그것의 발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피아제의 그 이론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되신 거예요. 자, 이 가드너 박사가 피아제 이론보다 더 깊이 인간 정신을 이제 파고들면서 피아제가 이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요것을 설명하는데 인지 발달을 다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면서 인간의 사고 전체를 이끄는 한 가지 형태의 인지는 없다. 적어도 사람은 8가지 정도의 지능이 있고 이 지능들이 다 마치 우리 피자의 그 파이 있잖아요. 큰 둥근 파이 하나에 있는 그 조각들처럼 이제 8개 조각으로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자, 최근에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Multiple Intelligence Theory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영유아기 때는 8가지 지능을 골고루 자극해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개발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8개 지능을 골고루 자극을 해줘서 이 8개 지능이 다 좋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자.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지능도 적당한 자극을 받아서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지능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옆에 이제 있는 지능을 조금씩 좋게 해주면 시너지 효과를 이제 얻게 되니까 지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럼 이제 다중지능 이론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 멀티플 인텔리전스, 우리가 이제 이 줄여서 MI라고 그럽니다. 이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일련의 어떤 소질, 또 그 사람의 재능, 정신적 기능, 이것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것을 지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와 조합의 성질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가드너 박사는 일반적으로 지능은 선천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조합에 똑같은 지능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능은 유전, 특정 문화와 그 시대 속에서 제공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능이 발달되는 것이다,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서요. 자, 그러면 우리 일란성 상둥이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일란성 상둥이 아이들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났죠. 같은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각자마다 마주치는 그 사건들과 삶의 모습, 그러니까 환경이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란성 상둥이의 경우에도 지능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가 마주치는 어떤 사건들,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도 뇌도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이제 암시해 준다. 자, 많은 일란성 상둥이들은 서로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한대요. 만약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더라도 복제된 인간과 유전자를 제공하였던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 지능은 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뭐 동물도 이제 복제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에 복제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럴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그 지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 있어 얼마나 사회에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겠어요. 이거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그 자연을 거슬러서 살 수 없거든요. 자, 그렇게 복제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다르면 이제 지능은 달라진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 생각하고 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가드너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잠정적으로 인간에게는 7개 내지 8개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개 정도로 이렇게 보셨어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지능을 소유한 유기체가 바로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능을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능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자, 똑같이 외국어를 배우고 그런데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똑같은 배경의 그림이라고 해도 그 배경이 똑같은데 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못 그린다는 거죠. 똑같은 수학 공식을 배우고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풀고 어떤 사람은 못 푸느냐 다 지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친구와 다투고 화해를 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혀 화해를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런 화해 못하는 거는 사회의 지능이 이제 발달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언어나 논리력을 지능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간 지능까지 포함해서 뭐 지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일상의 중요한 능력들도 지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것도 하나의 지능으로 이제 인정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드너는 지능이란 가공되지 않는 상태의 생물학적인 잠재력이다. 가공되지 않는 상태의 생물학적인 잠재력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지능은 정신병자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지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외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능이 복합적으로 이제 조화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화에 맞게 적응하며 각자의 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이 가드너 박사가 이제 다중지능을 8가지를 발표를 하시면서 자, 첫 번째가 언어지능이죠. 두 번째 논리수학지능, 그 다음에 음악지능, 공간지능, 또 운동감각지능, 이거 뭐 신체운동지능이라고도 하고요. 대인관계지능, 이건 사회지능이고, 또 자기 이해지능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탐구지능은 이 자연을 사랑하는 그 내추럴리스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있는 지능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지능이 이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지능이 큰 비중이 있고 자연탐구 지능은 뭐 조그만 게 아니고 피자를 그 파이를 한 판 똑같이 이제 8조각으로 나누면 뭐 거의 그냥 비슷한 적이지 뭐 어떤 거는 더 비중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비중이 없고 이런 거 아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능의 특징을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자, 각자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다. 자,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따로따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지능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다른 지능이 더불어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2개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이 다른 지능들보다 서로 더 깊은 상관관계를 맺을 수도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은 뭐 사회 지능이 어쨌든 좀 뛰어나요. 대인관계 지능을 좀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면 사회 지능이 좋겠죠. 자,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각각의 지능은 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두 번째 이제 지능은 서로 대등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한 지능이 서로 다른 지능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느 지능은 제일 높고 자연탐구 지능은 뭐 제일 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뛰어난 운동 실력을 보이는 아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운동 실력을 이제 이렇게 좋게 보이는 그런 아이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머리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단지 논리 지능이 높은 아이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아이 이렇게 분류할 뿐이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말을 잘하니까 논리 수학 지능이 좋을 것이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신체 운동 지능이 좋고 이런 차이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운동 잘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 지능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지능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언어 지능이 뛰어난다고 해서 누구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 지능이 뛰어나도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은 다 말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을 잘 못해도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말하는 능력은 떨어져도 글을 아주 탁월하게 잘 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다중지능은 이 지능보다 더 세부적인 능력이고 또 학교나 사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산적 기능을 발휘하는 자연 상태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이나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드너는 영성지능을 포함해서 이 9가지 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대요. 그런데 나타나는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지능을 어느 정도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80, 9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동기의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그 환경 조성 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지능 발달이 촉진된다고 보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유아 교육이 왜 중요하겠어요? 유아기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어릴 때가 중요하다. 그 환경이 중요하고 어릴 때 이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분이 이랬어요. 그러나 9가지 지능 중에 어느 분야의 지능이 더 높고 더 발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이것을 이제 측정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다중지능이론은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의 탁월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는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운 건가 뭐 그런 것 같은데 everyone can do one thing well. 모든 사람은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지능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능을 이용해서 가르치면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지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한 거죠. 자, 한 영역에서 창의성을 보이는 아동이 다른 영역에서는 부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는 수학을 너무 천재적으로 잘하는데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린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언어 지능, 또 논리 수학 지능, 또 이제 정보 처리 체계로 이제 모든 이 정보 처리를 이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어 지능 좋고 논리 수학 지능 좋고 그런 애는 지능이 높다.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음악 지능도 있고 글을 잘 쓰는 그런 지능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지능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의 정보를 처리하는 독립된 정보 처리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능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목표 활동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인간이 지적인 활동을 서로 독립적인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비정상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능이라는 것은 몇 개의 지능이 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음악회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능이 우리가 사람이 참 8개 정도 뭐 9개 정도 지능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음악회를 가면 피아노도 있고 뭐 이제 독주가 아니라는 거죠. 첼로, 바이올린, 뭐 플루트 있고 다 이제 이 음악하는 그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중주, 구중주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회와 같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능은 보세요. 몇 개의 지능이 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음악회와 같다.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지능이 다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뭐 5중주, 6중주, 7중주를 하게 되고 별로 그렇지 않는 애들은 뭐 2중주, 뭐 3중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다중지능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제 이게 다 다중지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잘 보세요. 이제 interpersonal intelligence죠. 이제 그 지능이라는 건 빠졌는데 interpersonal intelligence, 뭐 사회지능, 그다음에 개인지능, bodily kinesthetic 이거는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거든요. 이런 지능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이 그 뇌 속에 각각의 지능들이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좋게 길러줄까?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언어 지능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 자연 탐구 지능까지 각각의 지능의 특징이 뭔지 또 그러면 이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지능을 정진시켜서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지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